네, 수요일에만 문을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입니다. 상암동 경제포차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마이너스 국제 유가 여러 가지 경제에서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한테 북한 변수가 또 불거졌어요. 센터장님. 네. 어제는 환율 증시가 꽤 크게 출렁이었는데 오늘은 어땠나요? 오늘은 환율은 조금 올랐지만 네. 주가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 관련해서 일단 진위 자체가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시장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요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정말 열심히 삽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은 부지런히. 팔았지만 네. 개인 투자가들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그런 뉴스가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참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옆에 살고 있지만 참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모르죠. 예전에 네. 1986년도에 우리나라 한 언론사가 엄청난 오보를 했죠. 그랬죠. 김일성 주석 사망설이 있었고 네. 또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지나고 났더니 그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북한을 폭격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는데 네네. 그때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평양에 가서 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제 맞습니다. 죽었고 네. 2012년 12월 달에 그 김정일 그 국가주석도 갑자기 죽었는데요.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이죠. 그래서 주가가 그때 단기적으로 흔들렸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았는데 네. 한국 경제의 내재적인 리스크로 어쨌든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네. 일단 안정적으로 가지 않고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가 됐을 때 어쨌든 우리가 더 잘 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통일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체제 자체가 안정이 되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인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팩트가 네. 불분명했기 때문에 시장도 어떻게 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 어제 고란 기자는 이 CNN 속보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들었어요? 네, 김정은 거의 위험하다 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사실 속보를 본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SNS 채널을 통해서 네네. 속보와 함께 찌라시를 먼저 접해서 그랬군요. 그걸 본 결과 네. 가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왜냐하면 네. 같이 왔던 찌라시 내용이 정보지? 2014년에 정보지의 내용이 2014년에 한번 퍼졌던 맞아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요. 네. 일각에서는 그 방에서 분석한 거 CNN이 낚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렇습니까? 대체적인 이제 분석이 네. 수술은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로 네. 대강 결론이 났는데요. 네. 쉽게 결과는 정리를 하셨군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네네.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을 주목할 변수로 꼽았던데요. 네. 북한의 여러 가지 변수들 기본적으로 이제 한반도 리스크라는 거 항상 내재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스탠더드 푸어스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북한 리스크라는 거는 서로 전쟁하고 이런 거라기보다 네. 이제 북한 체제의 급격한 그 붕괴가 네. 한국 한국 경제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국제 신평사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의 체제를 잘 관리하는 게 한국 경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어떤가요? 스탠더드 푸어스 보고서 보셨을 텐데. 네, 어쨌든 우리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 1.5%로 역성장한다고 했는데요. 네. 98년 이후 처음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5%를 기록하며 반등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5%면 상당히 높은 상당하죠. 성장률인 네.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신용평가 신용등급 발표하면서 우린 유지했거든요. AA로. 그런데 네. 홍콩은 한 단계 낮췄어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는지를 이 평가기관도 평가를 해준 것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멘트 중에 만약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추경 얘기를 좀 해볼까요? 즉 코로나19 확진자 수 국내에서는 한 10명 안팎으로 조금 그 정리가 되는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고민이 정부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란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경제회의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대본 중앙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네. 오늘 나온 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요. 기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40조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산업은행 산하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해서요.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자리 규모가 큰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 기계, 전력, 통신 등 부문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체로 다 대기업이에요. 그럼 세금, 나랏돈 동원해서 대기업 지원해 준 거냐라는 네. 좀 비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냐? 고용을 일단 안정시켜라라는 네. 거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안정이 되면 임원 보수나 배당 같은 걸 좀 제한을 하고 자사주 취직을 금지하는 등 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월가 살려줬더니 나중에 한 2년 뒤에 보너스 장치했거든요. 본인을 돈잔치 네. 했다고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거 좀 막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가 기존에 이제 금융 지원 100조 원 규모로 발표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35조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서요.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여러 그 중소기업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다 여기서도 역시 고용 유지하는 기업을 일단 먼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세 번째가 소위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요. 네.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겠다라고 해서요. 네.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0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책들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좋은 일자리라 그러면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민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네네. 어떻게 이제 기업이나 이런 쪽을 정부가 잘 지원해 주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선언적으로 확인한 정도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실업자도 크게 늘고 있고요, 숫자가. 네, 네. 고용 시장이 엄청나게 좀 예, 심각하잖아요. 뭐 예측은 네. 했는데 3월 달에 그 취업자 수가 작년 3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9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월에 24만 명 감소 이후로 한 10년 만에 많이 줄었는데 네. 근데 이게 뭐 10년 만에 이렇게 크게 준 것도 참 놀라운데 다른 나라를 보면 이게 10년이 아니고요. 네. 뭐 대공황 이후 처음, 2차 대전 이후 처음 이런 식으로 고용 지표가 나빠지는데 네. 이제 그걸 보면 한국은 그래도 미국이나 뭐 이런 숫자가 있어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다행스러운데 네. 그래도 뭐 일자리가 20만 개 줄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고 네. 우리 입장에서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숫자는 일시 휴직자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보통 경제에서 한 2, 30만 명 정도가 이제 나오는 숫자인데 이번에 16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60만 예, 명. 이게 지금 호텔도 장사가 안 되니까 네, 막 네. 돌아가면서 쉬고 있죠. 그렇죠. 또 항공사들도 막 직원들 쉬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실업자로 잡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쉬는 걸로 잡히는 건데 지금 뭐 항공이나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일시 휴직자 수가 100만 명 넘게 늘었다는 거는 네. 뭐 깜짝 놀랄 만한 증가인 거고요. 그러네요. 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뭐 많이 줄어든 게 도소매, 숙박, 음식업입니다. 다 이게 전부 연관되는- 자영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내수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도 일자리가 는 거는 이제 택배 요즘 뭐 네. 택배가 굉장히 뭐 물동량이 늘고 있는데요. 택배 관련한 그 노동 종사자 수는 좀 늘었습니다. 네. 그 고란 기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참 이런 대책 나올 때마다 도대체 어떤 일자리인가, 얼마나 또 지속 가능한가, 뭐 세금이 또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거 제대로 관리 못한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3조 6천억 정도 아까 제가 10조 원 규모라고 했잖아요. 그 네. 가운데 3조 6천억 원 들여서 공공 청년 일자리 55만 개를 만든다는 건데요. 네. 좀 눈에 띄는 게 이 비대면 디지털 작업이 가능한 정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부가 강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야 알바 10만 개 만드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색이냐라고 하는데 네. 이 알바도 그 좀 보자면 뭔가 비대면 디지털 해서 뭐 4차 산업혁명 최근에 이제 바뀐 우리 산업 구조에 맞는 네, 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30만 개 이건 뭐 기존에도 있었던 거니까 이런 이제 일자리 새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또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네. 그 기존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뭐 고용 지원 유지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고용 지원금 같은 거. 네. 여기 사각지대에 있었던 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분들 위해서 고용안정지원금 1조 5천억 원을 따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챙긴다라고 하니까 좀 주목해서 그런 쪽에서는 볼 의미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다. 그 1차에서 4차까지 이제 비상경제회가 열렸고 오늘 5차였는데 그동안 이제 약 150조 원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요. 오늘 그 나온 내용들은 재원이 이게 분리되는 거죠? 따로인 건가요? 네, 바로 따로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3차 고용위기 극복과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네. 3차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처음으로 3차 추경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만약에 2차 추경 심사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제 3차 추경안에 바로 이제 돌입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72년 이후 48년 만에 거의 반세기가 되나요? 그렇군요. 반세기 만에 네네. 처음으로 3차 추경을 돌입하는 겁니다. 아직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는데요. 네. 오늘 발표한 거 제가 100조 원에다가 금융지원책 35조 원 추가한다 그랬고 기간산업 40조, 네. 고용안정 10조 하면 이것만 더해도 85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한 90조 이상의 3차 추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게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서 즉시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제 2차 추경 논의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네. 3차까지 나오니까 이건 또 언제 하는 건가? 미국은 4차 했거든요. 4차. 네, 지금은 우리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아무도 모르는 네. 그 새로운 국면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돈을 쓰는 건데 네. 이걸 뭐 아껴서 쓰고 잘 쓰면 좋겠지만 지금은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할 거면은 지금은 빨리빨리가 맞는 것 같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이 조금 이제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았는데 네. 이제 3차 정도까지 합치게 되면 이제 일본 정도 수준까지는 규모가 우리가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일단 규모에서는 뭐 이제 뭐 시장에서도 정부가 일단 돈을 더 써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이제 규모는 충족됐는데 문제는 이제 속도인 것 같습니다. 속도가 항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국책은행들도 바빠진 것 같아요.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죠. 네. 일단은 아시아나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 7천억 규모의 신규 자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어떤 형식이냐면 그 마이너스 통장처럼요. 네. 필요하면 한도 안에서 꺼냈을 수 있는 한도 대출을 열어준 거고요. 네네. 어제 내부회의 열어가지고 추가 지원 안건 의결했는데요. 네. 이미 지난해 1조 6천억 원 규모로 지원이 나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1조 7천억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예, 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그 아시아나항공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네. 예정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잔금까지 다 납부하고 완료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그냥 계약금 2,500억 원을 포기하고 인수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지. 있어요.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채권단 입장에서는 사는이나 수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들고 있어 봐야 네. 돈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인수 계약 딜을 유지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아시아나항공이 더 뭐 내부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이러면은 회사를 팔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1조 7천억 원을 지원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 이게 긴급 유동성 지원일 뿐이지 계약상 인수 조건을 조금 더 뭐 낮춰준다든가 하는 식의 계약 변경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 어제 5,868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는데요. 네. 이거는 두산중공업이 27일 만기가 돌아오는 5억 달러 외화 채권이 있습니다. 네. 이게 두산중공업이 외화 채권을 발행할 때요. 수은이 지급 보증을 섰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산중공업이 못 갚으면 수은이 대신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오히려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도 내려가고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갚아야 될 거 그냥 이거 대신 갚아준 셈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은 측이 약간 못 박은 게 뭐냐면 이번 조치를 두산중공업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지원 방침으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국채은행이 또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죠. 어쨌든 채권단이 요구하는 건 강도 높은 고통 분담입니다. 네. 네. 뭐 어제 그 현대산업개발이 이달 말로 예정됐던 아시아항공 인수 완료 시기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이 보도가 나와가지고 여러 네. 가지 이 회사를 딱 인수했는데 정작 항공회사를 인수했는데 비행기가 못 뜨면 그러니까 네 말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뭐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뭐 정말 계약금 날리고 물러나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어쨌든 공식적으로 산업은행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고 네.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도 뭐 계속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원래 항공산업이 부채가 많은 빚이 많은 그런 업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한 두세 달 장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 손해보면 그게 또 빚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인수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불가피하게 오히려 지금은 사는 쪽이 좀 좀 주도권을 쥐고 산업은행이 양보하고 지원을 해주면서 네네.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뭐 4월 말까지 끝나기로 한 딜이었는데 이건 뭐 네. 시간이 늘어지는 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뭐 몇 달도 늦어질 수 있는 건 일단 작년 12월에 저 공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최대 기간 같은 건 뭐 별도의 이제 계약에 그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제 생각엔 뭐 찬바람은 불어야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을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대한항공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지금 사정이 좋지는 않은데요. 이거 많이 안 고정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이달 다음 달에 현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대한항공도 사실 유상증자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천억에서 뭐 1조 원 규모 때까지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그 국채은행에 뭔가 요청을 해달라라고 한 건 없는데요. 네. 시장에서 알려진 게 다음 달에 회사채 신속 인수제 신청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네. 이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가 뭐냐면요. 사실 회사채가 만기가 돌아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다시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서 네. 그 만기 돌아온 걸 갚아서 네네. 이제 해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사채를 발행해봐야 사줄 곳이 없잖아요. 네.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거를 산업은행이 일단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산업은행의 물량의 80% 정도를 인수를 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회사 돈으로 이제 인수 갚는 건데 네. 이럴 정도로 지금 사정이 안 좋았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올해 안에 갚아야 될 것만 한 4조 원 정도가 되고요. 4조 원이요? 네, 상반기 만기 돌아오는 게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이 직간접적으로 아까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렵고 기업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상 이제 위기 국면에 또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기업으로 따지면 쿠팡. 아까 뭐 택배 얘기하셨지만 이 매출이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 매출이 네. 1조 1,530억 원. 네. 7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난해 매출 7조. 네. 네. 이게 롯데마트 있잖아요. 네. 거기보다도 많고요. 전년 대비해서 64%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쿠팡이 망한다고 했던 게 영업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4천억 원, 그 7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해서 36%나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네. 이 가전 신선식품 주요 카테고리 판매가 빠르게 늘었거든요. 네네. 특히 이렇게 그 엄청난 적자를 감안하면서 쿠팡이 구축한 물류 시스템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군요. 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그 왜 새벽 배송 이렇게 뭐 많이들 하잖아요. 하시죠? 네. 이게 보통은 수도권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류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쿠팡은 전국이 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올해부터는 오전 10시에 신선식품 주문하면 오후 6시까지 당일에 배송해주는 당일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을 했고요.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오고 막. 이렇게 네. 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 그 이제 배송 마켓을 책임지고 있는 쿠팡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네. 또 약간 고무적이라고 하면 쿠팡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인력도 2018년에 2만 5천 명에서 지난해
3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고용이 그렇군요. 네, 지난해 지급한 인건비가 1조 4천억 원이에요. 2014년에 1,000억 원이었는데 14배가 늘어난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고용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기여를 확실하게 하고 있네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때 이제 다들 안 나가시고 집에서 식사하시고 집에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올해 실적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센터장님 그래도 적자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래도 7천억대 적자가 남아 있으면 역시 뭐 적은 규모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네네. 아마존의 비전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서 네. 한 10년 이상 버텼거든요. 쿠팡도 지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좀 좋은 사인인데 네. 이제 그동안 이제 쿠팡의 쩐주가 됐던 돈을 대줬던 분이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네. 회장인데 소프트뱅크가 글로벌하게 투자를 가장 열심히 하는 한 200조 원을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네. 비전 펀드 200조 2개를 만들어서 이제 쿠팡도 이제 그 한 3조 원 정도로 펀딩을 받았는데 네. 지금까지 쿠팡이 영업이익에서 적자 난 게 한 3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네, 네. 물론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쿠팡은 좀 그 빛이 보이는 건 사업에선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그 빛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돈을 대줬던 손정희 회장은 조금 좀 여력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흑자 전환되긴 좀 힘들 것 같고 이 비전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자를 또 찾아야 되는 또 그런 또 시험 무대에 또 서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줄이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조금 뜬금없이요. 네. 지난 3월 말쯤에 네. 손정희 회장이 굉장히 강단 있게 버텼는데 네. 갑자기 뭐 한 그 4조 5천억 정도, 네. 41억 불 정도를 네.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한 거를. 네. 근데 사실 3월 중순이면 어떤 가격에 팔아도 좋은 가격 받고 팔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동안 좀 버티던 손정희 회장에도 조금 뭐 판단의 변화가 있던가 아니면 자금에 좀 여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제 쿠팡은 네.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서 다행스러운데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그냥 거의 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성장성만 갖고 그냥 돈 받아서 버텨온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 끝났는데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민주당의 압승을 거두자 지금 강남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고란 기자 정말입니까? 예, 네. 뭐 은마 서로 파느라 정신없다 뭐 이런 제목도 있는데 굉장히 낯서네요. 네. 이게 이제 사실 뭐 일종의 뭐랄까 강남 투자 대상의 대표적인 곳 하면 뭐 은마 뭐 이런 네네. 거 꼽혔는데 네. 2억에서 3억 가까이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급매물을 넘어서서 급급 매물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요. 이 호가 낮춘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왜냐하면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규제 여기에 핵심적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여당이 압승했으니 네. 규제를 완화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게 이렇게 여당이 압승으로 끝났으니까 이게 그 다주택자 대상으로 한 종부세, 양도세, 이 보유세 관련 세법 이거 당연히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팔아라라고 한 게 6월 말이에요. 네. 이때가 다가오니까 더군다나 더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돼서 강남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네. 뭐 내린다라고 보는 건 야 이렇게 되면은 강남 집값은 사실 뭐 증시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6월 지나고 나면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면서 급하게 내놓는 매물 사라지면서 오를 것이다라고 강세를 대래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뭐 여권에서 한 얘기가 있긴 있는데 총선 네. 과정 중에였지만 네. 이제 딱 끝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소위 뭐 종부세 벨트라고 하는 네. 집값 비싼 동네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할 후보들이 있었는데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뭐 근데 이런. 뭐 대체로 네. 이제 많이 그분들이 이제 당선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뭐 조금 이제 기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부세도 또 논의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한데 선거 전과는 조금 분위기가 종부세 완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많이 후퇴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를 이제 예전에도 좀 봤었는데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연령층이 30대였다.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센터장님. 예, 서울 아파트 네. 거래량 한 31%를 30대가 샀다고 하는데요. 네. 요즘 주식시장으로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뭐 주식 투자와 또 이제 필수재인 뭐 어차피 집은 필요하니까 집 사는 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좀 굉장히 절박한 그런 느낌이 지워져요. 주식을 사는 30대나 네. 부동산을 사는 부동산을 거나 사는 사람들도. 뭔가 좀 비장함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때 어쨌든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못 살 거야라는 그렇죠. 어떤 비관론 기본적으로 때문에. 뭐 노동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세대가 가난한 세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절박하긴 한데 투자나 뭐나 좀 급하게 하는 거는 네. 사실 지나고 났고 보면은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네. 너무 공자님 말씀입니다만은 좀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좀 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란 기자도 보면 고란 기자. 네. 음악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네. 오늘 경제 포차 세 줄로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예, 드랍 더 빛. 아파서가 아니라 굶어서 죽을지도. 한국판 뉴딜 발표. 중요한 건 속도. 일자리도 기간 산업도 살아나라 기도.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경제포차였어요. 김명우님, 경제포차 두 분 정말 메뉴 맛깔나게 귀에 쏙쏙 박히게 잘 만들어주시네요. 경제 알못 많이 배웁니다. 감사해요. 이런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조인디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